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루TV. 단순한 풍류를 넘어 인간의 탐욕과 집착을 웃음 속에 녹여내는 깊은 성찰을 보여주는 김삿갓 시리즈 5번째 이야기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간 김삿갓. 산길을 아무리 걸어도 20리라던 서당은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노른 붉게 산허리를 감싸고 발걸음은 이미 돌 위를 지지 끌렸지요. 그렇게 숨을 몰아쉬며 한참을 더 걷자 비로소 나지막한 언덕 위에 한운제라는 현판이 걸린 초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삿갓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지요. 오늘 밤은 이곳에서 인연을 맺겠구나. 그는 문 앞에서 훈장 어른 계시오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문을 연 사람은 훈장이 아니라 가스무사이도 되어 보이지 않는 처녀였지요. 머리카락은 까마귀 빛처럼 길고 반듯하였으며 얼굴빛은 산바람에 데인 듯 붉었습니다. 훈장 어른은 어디 가셨느냐? 처녀는 고개를 숙이며 손끝으로 치마끈을 비비듯 만졌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일가 대사에 가시고 지금은 저 혼자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김삿갓의 가슴이 문득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면 이 큰 집에 너 혼자... 처녀는 대답하지 않고 얼굴을 더 붉히며 살짝 옆으로 물러났지요. 서당은 부엌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글방, 한쪽은 살림채였습니다. 날이 저물었구나. 서당방에서 하룻밤만 신세를 지고 싶은데. 그의 말은 다소 조심스러웠으나 이미 목소리에는 피곤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처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줍은 미소를 띠며 말했죠. 그러시다면 저녁은 제가 지어드릴게요. 김삿갓은 허리를 굽혀 예를 표했습니다. 고맙구나. 덕분에 오늘 밤은 굶지 않게 되었어. 고맙다. 그는 서당방에 들어와 보따리를 내려놓고 숨을 돌렸습니다. 부엌에서는 작은 쇠솥이 덜그럭덜그럭거리며 처녀의 발소리가 오가고 있었지요. 이윽고 나온 저녁상에는 산골에서 보기 힘든 북어찌개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자리에 누웠으나 김삿갓은 잠이 오지 않았지요. 오랜 세월 길 위를 떠돌며 여인이라고는 그림자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하니 오늘 본 그 처녀의 맑은 눈빛이 어찌 마음에 흔적을 남기지 않았겠는가 말이지요. 김삿갓은 몸을 뒤척뒤척이다가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서당 마루를 벗어났습니다. 달빛은 어스름이 산길을 덮고 대숲 사이로 은빛 안개가 흘렀지요. 그런데 달빛 아래 난간에 홀로 서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쿠야,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았지요. 달빛 아래 흰 옷자락이 바람에 이리저리 나부끼는 그 모습이 마치 인간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하여 김삿갓은 소스라치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그건 다름 아닌 아까 보았던 그 서당집 처녀였습니다. 허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가 다시 뛰기 시작했지요. 그는 애써 담담한 척하며 누각으로 천천히 올라가더니
웃음을 머금고 말을 걸었습니다. 허허, 너도 달 구경하러 나온 것이냐? 처녀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대답 대신 부드럽게 돌아서 달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고요하고도 쓸쓸하던지 김삿갓의 마음 한켠이 쩌릿하게 흔들렸지요. 밤중에 처녀 혼자 이런 산중 누각에 올라와 달을 바라보고 있다니 그 또한 세상 근심을 아는 여인이 터였습니다. 그래 그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지요. 이름이 무엇이냐? 홍련이라 불러주세요. 홍련, 붉은 연꽃이라. 허허, 이름도 고운 것을. 그녀는 아무 대꾸 없이 여전히 달빛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 눈에 어린 듯 반짝이고 있었고 그 눈빛은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지요. 그 순간 김삿갓의 시심이 저절로 일었습니다. 그는 달빛을 따라 시 한 수를 읊조렸지요. 다락 위에 서 만나보니 눈이 아름답도다. 정은 있어도 말이 없어. 정이 없는 것만 같구나. 달빛에 흩어진 말은 바람결처럼 부드럽게 흘렀다. 그는 그저 장난삼아 읊었을 뿐 홍련이 그것을 알아들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홍련은 훈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시를 듣자 미소를 머금고 이내 또렷한 목소리로 화답했지요. 꽃은 말이 없어도 꿀을 많이 간직하고 달은 담장을 넘지 않고도 깊은 방에 찾아들지요. 허허, 그 한 구절은 고요히 그러나 번개처럼 김삿갓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홍련은 그 눈빛 그대로 김삿갓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내 치맛자락을 살짝 들고 아래로 내려가 버렸지요. 그 발걸음은 가볍고도 단호했습니다. 김삿갓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식한 처녀인 줄 알았건만. 그의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졌지요. 홍련의 화답에는 시의 운율도 뜻의 깊이도 완벽했습니다. 운의 배치조차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지요. 그야말로 훈장의 딸다운 명문이었습니다. 머자나 김삿갓의 가슴은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달은 담장을 넘지 않고도 깊은 방에 찾아들 수 있다. 그 말은 분명 무언가를 은근히 내비친 것이었습니다. 그 문구가 머릿속을 맴돌 때마다 그의 심장은 마치 북을 치듯 요란스럽게 울려댔지요.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부르는구나. 그래, 이걸 모른 채 한다면 사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이성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달빛은 더욱 밝아졌고 그 밝은 만큼 그의 마음은 흔들렸지요. 안 된다. 안 될 일이다. 남의 집 처녀를 함부로 넘보면 그건 죄다.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곧 또 다른 목소리가 귓속에서 속삭였지요. 허나 그녀가 진정 순진한 처녀라면 어찌 그리 대담히 시로 화답을 했겠는가 말이다. 그런 여인이면 이미 마음의 담을 허문 것이지. 그래.
나는 한낱 나그네로서 잠시 인연을 나누는 것이리라. 허허, 그의 발걸음은 이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달빛이 밟으며 처녀의 방 앞으로 다가서자 그곳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요. 등불 하나 켜지지 않은 방 안에서 바시락바시락하고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그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었지요. 김삿갓은 목을 고르며 일부러 기침을 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방 안에서도 희미한 기침 소리가 따라왔지요. 그 짧은 화답 한마디가 마치 김삿갓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자제심이 그 순간에 무너져 버렸지요. 그는 심장이 터질 듯한 숨결을 억누르며 문 앞에 서서 시 한 수를 읊었습니다. 미친 나비 꽃을 탐내 한밤에 찾아오니 깊은 방에 숨은 꽃은 대답이 없네. 연꽃 따러 머나먼 못가에 왔사오니 귀여운 작은 배여 놀라지 마오. 그 시는 이미 이성의 시가 아니었습니다. 타오르는 욕정과 달빛이 뒤섞여 그를 이끌고 말았지요. 그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가 마침내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닌 김삿갓이었습니다. 김삿갓이 숨을 고르며 방 안으로 발을 들이니 저쪽 바람벽 곁에 서 있던 홍련이 어머! 하고 짧게 비명을 내뱉었지요. 그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눈빛엔 두려움보다는 미묘한 떨림이 서려 있었지요. 저항하려는 기색은 없었고 오히려 어떤 기다림 같은 기운이 방 안을 감돌았습니다. 그래, 김삿갓은 숨을 고르며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지요. 그의 손이 조심스레 홍련의 손목을 향해 뻗어가는 순간 홍련은 살짝 몸을 비껴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선생님께 여쭐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쿠야. 그는 뜻밖의 말에 멈칫하며 되물었습니다. 아니, 나한테 무얼 묻고 싶은데? 홍련은 고개를 숙인 채 잠시 망설이다가 달빛 아래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사인 김병연 선생님이 아니신가요? 오호, 그 한마디에 김삿갓의 얼굴빛이 싹 바뀌었죠. 그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서며 뭐라? 지금 뭐라고 했느냐? 하고 되물었습니다. 아니, 낯선 산골의 처녀가 자신의 이름을 또렷이 부르다니. 그는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지요. 하하, 아니야. 나는 김병연이 아니야. 그저 길을 떠도는 한낱 김삿갓일 뿐이지. 그러자 홍련은 그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했지요. 지금은 김삿갓으로 행세하신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지요. 김삿갓은 어이가 없어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홍련. 참으로 알 수 없는 구석이 많은 처녀구나. 하지만 홍련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피하지 마시고요. 정말 김병연 선생님이 맞으신가요? 그의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결국
그는 낮게 한숨을 내쉬며 물었죠. 내가 김병연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자 홍련은 두 손을 모아 가슴에 대고 감격스러운 미소를 띠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아까 오셨을 때 삿갓을 쓰고 계신 걸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를 들려주셨을 때 확신했죠. 예전부터 아버님께 선생님 이야기를 자주 들었거든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방 안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달빛이 바람벽을 타고 흘러내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한데 엮어버렸지요. 김삿갓은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홍련의 부친은 나와 아는 사이란 말이냐? 김삿갓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묻자 홍련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아버님은 선생님을 직접 뵌 적은 없어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백일장에서 장원급제하신 그 시를 읽으시곤 늘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우리나라에도 시다운 시인이 태어났구나 하고 말이죠. 그때마다 참으로 감탄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허허, 나도 모르는 데서 그런 찬사를 보내는 분이 계셨단 말이냐? 김삿갓은 놀란 듯 감탄하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저는 아직 글 공부가 서툴지만 아버님 덕분에 시의 맛이라는 걸 조금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장원급제하신 시를 읽을 때마다 참으로 하늘빛같이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말에 김삿갓은 입가에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허, 홍련이도 나의 시를 읽어보았다니 영광이구나. 하지만 아까 내가 장난으로 던진 시에 곧장 화답을 한 걸 보고선 오히려 내가 놀랐지 뭔가. 아닙니다, 선생님. 홍련이 고운 얼굴에 홍조를 띄우며 살짝 웃었습니다. 저는 아직 새내기예요. 다만 선생님 시를 흠모하며 마음속으로 오랫동안 그리워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뵙게 된 건 아마도 하늘이 내린 인연일 거예요. 허허, 그 한마디가 김삿갓의 귀에 닿자 그의 얼굴에 미묘한 빛이 번졌습니다. 그는 능청스럽게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지요. 하늘이 내린 인연이라. 허나 그 하늘도 때로는 장난을 치기도 하지. 내가 감히 너를 탐해도 될까? 그러자 홍련은 미소를 띄우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공기가 다시 부드럽게 물들었지요. 그리하여 그 밤에 달빛은 깊어가고 정열의 물길은 높아졌습니다. 김삿갓은 운우의 정에 몸을 맡기며 새 속의 모든 시름을 잊었지요. 밤은 길었고 그들의 숨결은 긴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이윽고 새벽이 다가오자 고요하던 방 안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어서 일어나셔야 해요. 김삿갓은 비몽사몽간에 눈을 떴지요. 홍련은 이미 단정히 옷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무슨 일인가? 홍련은 문 밖으로 귀를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지금 서당 아이들이 아침 공부하러 오고 있어요. 선생님이 이 방에서 주무신 걸 알면 큰일이에요. 어허, 그제야 김삿갓의 귀에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당 앞마당에는 선생님 오신다 하는 외침이 퍼지고 있었죠.
알고도 남을 만한 소리였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어젯밤의 일이 자칫 아이들 귀에라도 들어간다면 창피한 건 김삿갓 자신이 망정 더 큰 상처를 입게 될 리는 홍련이었지요. 그녀의 명예, 그녀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김삿갓은 황급히 몸을 일으켜 온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허, 이거 큰일이구나. 나는 도망치면 그만이지만 아이들이 보면 네가 곤란해지겠지. 홍련은 잠시 입술을 깨물며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단호히 말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서당방에 몰아놓고 글을 읽게 할게요. 그 사이에 선생님은 뒷문으로 조용히 나가세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마시고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일어서다가 문득 무언가 떠올랐는지 다시 돌아섰습니다. 조반도 못 드리고 그냥 보내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도시락을 하나 싸뒀으니 떠나가실 때 잊지 말고 꼭 가져가 주세요. 그녀가 내미는 보자기에는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김삿갓은 그것을 받아들이며 미소를 지었지요. 허허, 언제 이런 걸 준비했단 말인가. 마음씨도 참 고운 처자구나. 그러자 홍련은 잠시 눈을 내리깔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지요. 다시는 선생님을 뵙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평생 선생님을 잊지 못할 거예요. 외람된 부탁이지만 선생님도 가끔은 저를 생각해 주시겠어요? 그 말에 김삿갓은 눈가에 미묘한 웃음을 띠며 대답했습니다. 그야 물론이지. 하룻밤 인연이라도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 난들 어찌 홍련을 잊을 수 있겠는가. 그의 말끝에 실린 온기가 방 안을 감돌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을 떠도는 나그네라 한들 그 밤만큼은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이었습니다. 홍련은 한 걸음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지요. 이렇게 뜻밖의 만나 뵙고 또 이렇게 급히 작별해야 한다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 전 이만 서당방으로 가서 아이들 글을 봐야 해요. 그 사이에 선생님은 안녕히 떠나가세요. 그녀는 이별의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세게 깨물고 얼굴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서당방으로 건너갔지요. 아이들에게 글 읽는 소리를 내며 아무 이도 없었던 듯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김삿갓은 문가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가슴이 서늘하게 저려오는 감회를 느꼈지요. 그리하여 방 안에 남은 먹과 붓을 집어들고 조용히 바닥 위에 시 한 수를 남겼습니다. 어젯밤 미친 나비 꽃 품에서 잤건만 오늘 아침 훌쩍 날아가니 누구를 원망하랴. 그 시를 남기고 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잠시 후 서당방에서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요. 그제야 김삿갓은 보자기를 품에 안고 뒷문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길 위에서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인생 도처 유청산이라. 정이란 놈은 어디를 가도 다 있는 법이구나. 그는 산길을 오르며 몇 번이나 뒤돌아보았습니다. 간밤의 다정한 웃음, 달빛 아래 홍련의 눈빛, 그 모든 것이 꿈결처럼 아스라이 흩어졌지요. 그러나 그 꿈같은 하룻밤의 이별이 그토록 애절하게 마음을 울리는 것은 서로의 진심만은 거짓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오다 보니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은
산비탈이 나타났습니다. 김삿갓은 문득 허기가 밀려왔지요. 더 있어 풀밭 위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홍련이 정성껏 싸준 그 도시락 보자기를 풀었지요. 보자기 속에는 보거 무침, 계란전, 전어구이 같은 반찬이 곱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여인의 손길과 마음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했지요. 허허, 이 녀석 참, 언제 이런 걸 챙겼단 말인가.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달큰한 전어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입안 가득 정이 퍼져나갔지요. 그 순간 김삿갓은 불현듯 먼 고향의 한 여인을 떠올렸습니다. 영월 고을에서 백이장 보러 나서던 날 그의 아내도 이와 똑같은 도시락을 싸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그 사람은 나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까. 입속에 밥을 넣고 씹으면서도 마음은 금세 허공을 떠돌았지요. 홍련의 따스한 미소와 아내의 정다운 손길이 한데 엉켜 누구를 그리워해야 할지조차 분간이 되질 않았습니다. 참 사랑이란 묘한 것이었지요. 멀리 떨어져 있기에 더욱 간절하고 잊으려 할수록 더 깊이 사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요히 하늘을 바라보다가 문득 옛 명장 김응하가 남긴 시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저 하늘 남북으로 서로 나뉘어 달을 보며 얼마나 그려오는고. 한 번 가고 소식이 없으니 죽고 살고 이별이로구나. 그 시처럼 세상 끝의 이별은 늘 달빛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움이란 것도 결국은 달과 닮은 법이리라. 멀리 있으되 늘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 김삿갓은 도시락을 다 비우고 나서 느릿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아, 홍련도 마누라도 다 나를 걱정하겠지. 그는 피곤한 다리를 끌며 산길을 다시 걸었습니다. 산 하나를 겨우 넘자 낡은 주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붕은 기울고 벽은 틈이 벌어진 초라한 집이었으나 문 위에는 요란스럽게도 무하향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지요. 무하향이라. 이름 참 거창하구나.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주막 안에는 주모 한 사람이 있었지요. 주름진 얼굴에 인자한 웃음이 번진 예수는 훌쩍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주모, 술 한잔 주시게. 김삿갓이 삿갓을 벗어놓고 거기터 앉으며 말했지요. 아니 이런 초라한 주막에 무하향이라니 이름이 너무 거창하지 않소? 그건 장자에 나오는 말인데 그 뜻을 아시오? 주모는 술을 따라주며 껄껄 깔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아이고 배야. 아이 내가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는 아이턱이 없지요. 다만 어떤 나그네가 술 한잔 얻어먹고 나무 토막에 이렇게 써줬기에 그냥 버리기도 뭐해서 걸어둔 것뿐입니다요. 김삿갓은 술잔을 받아들고 꿀꺽 들이켰습니다.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입가에 장난기가 감돌았지요. 허허, 개딱지만한 주막에 무하향이라니 이거야말로 개팔자의 편자 아니오? 차라리 떼어버리는 게 낫지 않겠소? 그의 말에 주모는 다시 대꾸했습니다. 아이고 뭐 하면 선비님이 새 이름 하나 지어주시오. 무하향보다
나은 게 있다면 말이지요. 김삿갓은 잠시 생각하다가 술잔을 들어 천천히 휘저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무화향이라. 아무 향기도 없다는 뜻이지만 세상에 향기 없는 곳이 어디 있으랴. 이 술에도 이 주막에도 주모의 손에도 다 향이 있지. 그러자 주모는 술을 따르던 손을 멈추더니 한참이나 김삿갓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길에는 어딘가 불쾌한 기색이 서려 있었지요. 김삿갓은 순간 머쓱해져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시오? 술은 따르다 말고 왜 내 얼굴만 뚫어지게 보시니? 주모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잔을 채우더니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휴 참 기가 막혀서 원. 아니 기가 막히다니 무슨 말씀이요? 김삿갓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묻자 주모는 마침내 눈썹을 치켜 올리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 말이 그렇지 않소? 손님은 말끝마다 개딱지 같다는 말을 하는데 그게 대체 무슨 버릇이오? 개가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소. 손님 눈에는 개딱지가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 개에게는 그 딱지가 세상 전부요. 우주 같은 것이란 말이오. 그런 것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건 양반이라 하기엔 좀 너무 경솔한 버릇이 아닌가 싶소. 그 말에 김삿갓은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듣고 보니 틀린 말이 아니었지요. 순간 그는 옛날에 들었던 한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옛날 어떤 농부가 검은 소와 누런 소 두 마리로 밭을 갈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하오? 검은 소요? 누런 소요? 그때 농부는 그 사람의 귀에 대고 살짝 속삭였지요. 누런 소가 일을 더 잘하지요. 아이 왜 그 말을 귓속말로 합니까? 하고 묻자 농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검은 소가 들으면 섭섭할 테니까요. 김삿갓은 그 이야기를 떠올리며 피시 웃었습니다. 허허, 이 노파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말마다 깊은 뜻이 숨어있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잔을 들어 올리더니 정중히 말했습니다. 개딱지라 한 것은 내 실언이었소. 입이 앞서 그만 경솔했지. 진심으로 사과하리다. 너무 언짢게는 생각 말아주시오. 주모는 그제야 싱긋 웃으며 술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니 내가 나이만 믿고 괜히 손님께 버릇없이 군 것 같구려. 내 잘못에 대한 사죄로 한 잔 올리겠소. 그녀는 잔을 가득 채워 김삿갓 앞으로 밀어두었습니다. 김삿갓은 그 웃음에서 묘한 기품을 느꼈지요. 세월에 찌든 얼굴이었으나 눈빛만은 도도하고 맑았습니다. 주모, 혼자 사시는 듯한데 자식이 없으신가요? 주모는 잠시 웃다 말고 빛바랜 눈으로 먼 곳을 바라보았지요. 에휴, 자식이 없긴요. 아들, 딸이 모두 7이나 있지요. 아니 7이라고요? 그럼 그 많은 자식들이 다 어디로 갔단 말이오? 주모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미련한 것들은 저마다 제 길로 가버렸지요. 어느 놈은 금강산의 종으로 팔려 들어갔고 또 하나는 제 죽은 애비를 찾겠다며 떠나버렸고 계집애 하나는 산의 농과 눈이 맞아 도망을 쳤다오. 결국 남는 건 이 늙은 몸 하나뿐이니 사람은 혼자 살다 혼자 가는 거지요. 그 말은 한없이 쓸쓸했지만 그 표정에는 눈물보다 깊은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김삿갓은
그 담담함이 오히려 낯설어 이렇게 물었지요. 아니 그럼 애비를 찾으러 갔다니 남편은 살아 있단 말입니까? 주모는 고개를 저으며 쓸쓸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내가 아까 죽은 애비라 말하지 않았소.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소만 나는 19의 과부가 되어 겨우 두 아이 품에 안고 정상으로 세월을 보냈지요. 그러다 살 길이 막막해 재가를 했는데 그 서방도 몇 해 못 가 세상을 떴소. 그녀는 잠시 술잔을 기울이고 낮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휴, 그래서 다시는 시집을 안 가겠다고 결심했는데 그 무렵 한 부자 영감이 찾아와 이러더이다. 돈을 많이 줄 터이니 아들 하나만 낳아달라고 말이지요. 소실도 아니고 그저 아이 하나만. 허허, 아니 아들 낳는 기계 취급을 받으신 겁니까? 김삿갓이 놀라 물었습니다. 주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연히 대답했지요. 예, 그런 셈이지요. 그래도 돈을 받고 아들을 낳아 2해 정도 길러주었소. 그 아이를 그렇게 돌려보내자 이번에는 또 다른 영감이 찾아와 아들 딸 하나만 낳아달라 하더군요. 누구의 부탁을 거절하기도 어려워 결국 셋이나 낳아주었습니다. 김삿갓은 넋이 나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치 세상에 없는 전설 같았고 그녀는 그것을 부끄러움 없이 담담하게 술잔 속에 흘려보내고 있었지요. 그때 주막 안에는 바람이 잦아들고 불빛 아래 주모의 그림자만이 고요히 흔들렸습니다. 새 속에 한과 체념이 뒤섞인 그 미소는 1000년 전의 여신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한 시대의 설화를 읊는 듯 하였지요. 물론 자식을 넷이나 거느리고도 홀로 세월을 건넌다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가. 그런 여인이 남의 아이를 셋이나 낳아 길러 두 돌이 될 때까지 정성껏 길러 돌려주었다면 참 그건 단순한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자비 그 자체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삿갓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녀는 비루한 장터의 주모가 아니라 인연을 거두는 생불이었지요. 그러면 자식만 낳아달라던 사람들 중에 함께 살자고 한 이들은 정말 한 명도 없었단 말이오. 김삿갓이 조심스레 묻자 주모는 조용히 술잔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하, 아이 왜 그런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허나 남의 가정을 깨고 여인의 울타리를 허무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지요. 남의 눈물로 내 삶을 세우는 건 천벌받을 일이었으니 안 그렇겠습니까? 그 말투에는 한숨이 묻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또한 담담했습니다. 팔자를 고칠 기회가 수도 없이 있었을 터였으나 그녀는 끝내 홀로 남았다는 말이지요. 그 모습은 고독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린 평안으로 보였습니다. 아니 그럼 그 두 남편에게서 낳은 내 남매는 지금 다 어디 있단 말이오? 김삿갓의 물음에 주모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 셋 중 둘은 금강산으로 들어가 중이 되어버렸고 하나는 집을 나선 뒤로 소식이 없습니다. 호랑이 밥이 되었는지 세상 밥이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일이지요. 그리고 하나뿐인 계집아이는 주모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아휴, 그것마저도 한 사내와 눈이 맞아 집을 떠났소. 지금은 함흥에서 기생으로 산다더이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도 모르지요.
김삿갓은 그 말을 듣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니, 기생이라고요? 함흥이라면 내가 가는 길인데 혹 이름이 뭔지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물음에 주모는 잠시 잔을 들고 멀리 불빛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입술을 떼었습니다. 집을 나간 지 하도 오래되어 이제는 이름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어릴 적엔 가실이라 불렀는데 기생이 되고 나서는 이름을 어떻게 고쳤는진 나도 모르겠어요. 그 말이 어찌나 무심한지 김삿갓은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모녀간의 정이야 그렇다 쳐도 그래도 가끔은 그 아이 생각이 나지 않소? 주모는 잔을 들었다 놓으며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 글쎄요. 솔직히 말하자면 보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한번 품을 떠난 자식은 그때부터는 남이나 다름없지요.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구별하기 시작하면 걱정이 생기고 번뇌가 따라온다 하더이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모두 한결같이 제도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니겠어요? 아니, 그의 말투엔 체념이 아니라 오랜 세월 끝에 닦인 평온이 깃들어 있는 듯하였습니다. 김삿갓은 감탄을 금치 못하며 잔을 들었지요. 허허, 아주머니의 말씀이야말로 세속의 경전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인연에 한 잔 나누지 않을 수 없지요. 그가 잔을 기울이려는 찰나 쾅 하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찬바람이 주막 안으로 몰려들며 사내 하나가 헝클어진 머리로 대청에 거의터 앉았죠. 아주머니, 나 술 한 잔 주시오. 에이 제기를, 세상에 계집년들 등살에 사람이 살아나겠단 말이오. 그는 허공에다 악을 쓰듯 중얼거렸습니다. 주모가 얼른 잔을 내밀며 물었지요. 아니, 계집들이 뭘 어쨌다고 이렇게 성을 내시오? 김삿갓은 흥미가 동해 사내를 슬쩍 살폈습니다. 사내는 40을 간 넘겼을까. 키가 크고 체격이 건장했지요. 이마에는 흰 수건을 일자로 동여맨 채 눈꼬리가 치켜올라 거칠어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인신 곱게 생긴 이는 아니었지요. 그는 술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켜더니 탁 하고 잔을 내려놓으며 투덜댔습니다. 아휴, 계집년 얘기는 입에 올리기도 싫소. 그것들 때문에 내 속이 다 문드러졌단 말이오. 그 말 끝에 문득 그의 시선이 김삿갓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러더니 벼랑간 눈이 휘둥그레지며 외쳤죠. 이서방 아니오? 천마상 아래에서 살던 그 이서방 말이야. 아이고, 이보게 자네 정말 오래간만이구먼. 그는 반가움에 두 손을 떡썩 잡았습니다. 허허, 김삿갓은 난처한 얼굴로 웃으며 손을 내저었지요. 노형, 사람을 잘못 보셨소이다. 나는 그 이서방이 아니라 김서방이요, 김서방. 그러나 사내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이 친구야, 예정을 그렇게 쉽게 잊을 수가 있나? 내가 바로 백광석이네. 자네가 성까지 바꾸고 나를 모른다 하면 그거는 좀 너무한 일이지 않나? 생면부지의 사내가 기어이 억지를 부리자 김삿갓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는 짐짓 온화한 어조로 다시 말했지요. 하하하, 아마 그 이서방이라는 분이 나와 많이 닮았나 보. 하지만 나는 분명 김서방이요. 비슷하게 생겼을진 몰라도 자세히 보면 어딘가 다르지 않겠소? 자, 내 얼굴을 좀 더 자세히 보시오. 그는 일부러 고개를 내밀며 웃었습니다. 백광석은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김삿갓의 얼굴을 이리저리 살폈지요. 그러다가 이내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저 미안하오. 내가 큰 실수를 했구려. 내 친구는 왼편 뺨에 저 검은 점이 이렇게 있었는데 보니 노형의 얼굴엔 그 점이 없소이다. 내가 성급했소. 용서하시오. 그래도 참 신기하군. 어찌 그리도 닮았을까? 이왕 만난 김에 한잔 합시다. 김삿갓은 슬쩍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좋소이다. 나는 이서방은 아니지만 세상에 친구가 많다고 나쁠 건 없지 않겠소? 하하하, 옳은 말씀. 김서방이든 이서방이든 사람 사는 건 매 한 가지지. 백광석은 호탕하게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러고는 술김에 주모를 흘끗 보며 능청스럽게 물었지요. 그나저나 주모 성은 뭐라 하오? 설마 주씨는 아니겠지. 이름 따라 술장사 한다면 세상에 웃음거리지 않겠소? 그러자 주모는 인상을 쓰며 가볍게 한 소리 했습니다. 여보시오. 성을 갈면 개자식이란 말도 모르시오. 누구를 개자식으로 만들려는 수작이요? 백광석은 머쓱하게 웃더니 또 물었습니다. 농담이요, 농담. 그러면은 진짜 성은 뭐요? 내 성은 천씨요. 본가는 영양이라오. 그 말을 들은 김삿갓이 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천씨라 하면 혹시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운 삼천만리의 후손이 아니시오? 주모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란 얼굴로 말했지요. 어머나. 손님은 어찌 우리 가문 내력까지 그렇게 잘하시오? 백광석은 술기운이 오르자 슬며시 입술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주모란 사람이 왜 그리도 건방진 거요? 그러자 주모는 발장을 끼며 눈을 가늘게 뜨고 맞받았지요. 아니, 뭘 또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성이 뭐냐고 물으시길래 사실대로 대답했을 뿐인데. 하하, 그게 바로 건방지단 말이요. 백광석은 괜히 목소리를 높이며 술상을 두드렸습니다. 보시오. 내 성은 백씨인데 주모는 감히 천씨라 하질 않았소. 이게 어디죠? 세상이 거꾸로 된 거 아니겠소? 오늘부터는 그 천자의 대가리를 툭 쳐버리고 십가라 해야겠소. 그래야 격이 맞지 않겠나. 하하하하. 그의 억지스러운 말에 김삿갓은 결국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하하하. 참으로 기상천외한 이치로군요. 웃음을 멈추며 그는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을 이었지요. 노형, 성이라는 건 본인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법이요. 그저 부모에게서 타고나는 것뿐이지. 그걸 두고 높고 낮음을 논하는 건 부질없다 생각되오. 천이면 어떻고 백시면 어떻소? 사람은 다 같은 흙과 피로 이루어진 건데. 그보다 노형께 조금 궁금한 게 있소이다. 백광석은 잔을 들고 고숨을 치며 말했습니다. 궁금하다니. 내 얘기를 듣고 싶단 말이오? 그렇소. 아까 이 집에 들어설 적에 계집년들 등살에 못 살겠다 하지 않으셨소? 그 사연이 그렇게도 골이 아픈 일인지 좀 들려주시오. 백광석은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 얘기야 창피해서 말하기도 실수이다. 창피하면 더 궁금한 법이지요. 김삿갓이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하하, 이왕 술잔도 돌고 있으니 우리끼리 부끄러울 일이 있겠습니까? 한번 시원하게 풀어보시오. 그제야 백광석은 고개를 갸웃하며 잔을 다시 채웠습니다. 사내들이라면 다들 비슷비슷한 짐승이 아니겠소?
노형도 내 사정을 들어두면 그게 남의 말은 아니게요. 그는 잔을 비우며 한숨을 내쉬더니 아이고, 내가 큰 마누라 하나에 작은 마누라 하나, 두 여자를 한 집에 두고 사는데 말이오. 아이, 그 둘이 하루라도 싸움을 안 하면 그날이 기적이요. 오늘도 아침부터 머리채를 붙잡고 이년저년하며 싸움을 벌이길래 아이, 보다 나도 우라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더이다. 결국 참다 못해 내가 작은 마누라 머리채를 거머쥐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며 호통을 쳤죠. 이년아, 너 같은 계집년은 그냥 두면 나라의 근본이 무너져 죽여버려야 하겠다 하고 아이, 그런 말을 할 때는 정말 정의감 때문이라 믿었지. 그래야 대의 명분이 선다고 생각했으니 말이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얼굴에 묘한 웃음을 띄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오. 막상 그렇게 건넌 방으로 끌고 들어와 보니 아이, 그 계집이 울며 가슴이 내 보이더란 말이오. 그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지. 도덕이고 체면이고 다 날아가 버렸어. 결국 그 자리에서 나부터 난리가 났지. 김삿갓은 웃음을 참지 못하고 탁자를 치며 말했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아니, 그러니까 대의 명분이 욕정 앞에 무너진 셈이구려. 아이, 뭐 그런 셈이지요. 백광석은 괜히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오. 아이, 한창 이때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큰 마누라가 비호처럼 뛰어들어 등떨미를 낚아채는 거요. 내 등떨미를 이렇게. 그는 발을 휘두르며 그 장면을 재현이라도 하듯 말했습니다. 이 잡놈아, 전현을 죽일 거면 나부터 죽여. 이러더니 내 멱살을 잡아 끌어내는 게 아니겠소. 아이, 그런 식으로 죽일 거면 나부터 죽여라 이 말이었소. 그 말을 들은 김삿갓과 주모는 동시에 복소를 터뜨렸습니다. 하하하하. 아, 두 마누라를 거느린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소. 허허허. 아이고, 그러게요. 이왕이면 저 큰 마누라까지 죽여서 공평하게 하지 그랬소? 아이, 보시오. 백광석은 어이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나를 뭐 무슨 물개로 하시오? 두 마누라를 다 잡아먹게. 그렇게 방 안에는 웃음소리가 다시 한바탕 터져 나왔습니다. 웃음이 잦아들자 김삿갓이 장난스럽게 물었죠. 그렇다면 그 뒤에는 어찌 했소? 백광석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이, 뭐 다 늙은 마누라를 무슨 재미로 죽이겠소? 흥미가 없으니 새 마누라를 얻은 것 아니겠소? 그 말에 주모는 잔을 탁 내려놓으며 정색을 했습니다. 아이, 그건 너무 하신 말씀이지요. 씨앗을 보면 돌 붙여도 돌아앉는다 했는데 작은 마누라만 죽여주고 큰 마누라는 돌아보지도 않으면 그 사람 마음이 오죽 서럽겠어요? 백광석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이, 많이 써먹어 달아 빠졌는데 어쩌겠소? 그 말에 주모의 눈썹이 획 올라갔지요. 그런 소리 마시오. 여자는 화로와 같은 존재라는 걸 모르시나? 평소엔 식어 있어도 숯불 한 줌만 던져놓으면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는 게 여자의 마음이요. 그 비결도 모르고 젊은 여자만 찾으니 본부인이 속이 터지는 것이지요. 김삿갓은 그 말을 듣자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아이, 여자가 화로 같다는 말, 세상에 이런 학설은 처음이요. 아, 듣고 보니 일리가 있구려. 그럼 주모, 지금이라도 누가 불씨만 던져준다면 활활 타오를 자신이 있단 말이오. 주모는 소리내어 웃으며 잔에 들었습니다. 아이고 참, 아이, 나는 하도 오랫동안 독수 공방을 해와서 말이오. 이제는 시효가 다 지나버린 몸이오. 그 말에 백광석이 잽싸게 받아쳤습니다. 주모,
화로에도 시오란 게 있단 말이오? 아이, 그럼요, 있지요. 주모가 능청스럽게 눈을 찡긋했습니다. 무쇠 화로도 오래 안 쓰면 녹이 쓸어 버리거든요. 아이고, 맙수사. 백광석은 머리를 감싸주며 탄식했습니다. 아이, 그럼 우리 집 큰 마누라의 무쇠 화로에도 녹이 쓸 때까지는 내가 날마다 들볶이며 살아야 한단 말이오? 방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지요. 김삿갓은 배를 잡고 웃다가 어느새 창밖을 흘끗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이로구나. 날이 다 저물었네. 여보시오, 주모. 나 오늘 밤 이 집에서 자고 갈 수 없겠소? 그 말에 백광석이 눈을 반쯤 감으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주모는 녹이 쓸었다는데 노형은 어쩌자고 이 집에서 자려는 거요? 아니, 여보시오. 김삿갓이 그를 나무라듯 말했습니다. 아무리 농이라도 60이 넘은 할머니께 그런 소리 하는 건 버릇없는 짓이오. 그리고는 반듯하게 앉아 주모에게 정식으로 부탁했습니다. 잘 곳이 마땅치 않소.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주모는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지요. 아이, 저 방은 하나뿐이라 어렵겠고요. 술청이라면 괜찮습니다. 거기서 주무시지요. 김삿갓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술청이면 어떻소? 바람만 막히면 그게 방이지요. 그럼 술값부터 치르고 봅시다. 얼마요? 그는 전대에서 돈을 건네었습니다. 그 순간 백광석의 눈빛이 번뜩였지요. 전대 속에 두둑한 동전이 등잔불 아래서 번쩍이자 그의 눈동자도 같이 희번덕거렸습니다. 그러나 김삿갓은 아무런 눈치도 채지 못한 채 웃으며 말을 이었지요. 허허, 노형도 집에 돌아가봤자 어느 마누라도 반겨주진 않을 터이니 오늘은 여기서 나하고 함께 자는 게 어떻겠소? 그 말이 떨어지자 백광석은 일부러 뒤로 자빠지며 더 크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배, 아이고 저 아닌 게 아니라 나도 잘 데가 없는 몸이긴 하오. 마누라가 둘씩이나 있으면서 갈 데가 없다니 참으로 불쌍하지요, 불쌍해. 허허허, 마누라가 둘씩이나 있으면서 갈 데가 없다니 참 상하사 불구비로구려. 아이,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좀 재워주시오. 잘 생각하셨소. 서방 귀한 줄 알게 하려면 가끔 외박도 필요한 법이니까. 김삿갓은 그렇게 농담을 던지며 등잔불을 껐습니다. 방 안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술향과 등잔 기름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돌았지요. 눈을 감자 홍련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아련히 떠올랐습니다. 그 밤의 다정한 숨결, 따뜻한 손길이 문득 그리워졌지요. 그는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다정불심. 김삿갓은 그 말과 함께 미소를 지었지요. 부처님처럼 다정한 처녀가 아니고서야 그토록 따뜻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말입니다. 그렇게 깊은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서늘해져 눈을 떠보니 아니, 옆자리에 그놈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니, 이 친구가 어디 간 거지? 어허, 그는 무심코 자신의 허리를 만졌다가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허리에 차고 있던 전대가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던 것이지요. 이런 놈이. 김삿갓은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있나. 어젯밤 같이 술을 나눈 친구인데 설마 돈을 훔쳐갔을까?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전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의 얼굴에는 씁쓸한 웃음이 번졌지요. 허, 이제 보니 세상 믿을 놈 하나 없구나. 그때 주모가 문을 열고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아유, 손님은 뭘 그리 찾으세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아, 허리에 차고 있던 전대가 없어졌습니다. 아이고, 뭐니나 전대가요? 그러면 저 같이 자던 백씨라는 사람은요? 나도 모르는 새 사라졌군요. 주모는 두 손을 허리에 올리고 소리쳤습니다. 어쩐지 저 수상하다 했어. 수상하다. 인상이 더럽더라고요. 그놈이. 아이고, 그놈이 도둑놈이었네. 도둑놈. 큰 마누라 뭐 어쩌니 작은 마누라 어쩌니 뭐 씨도 안 먹히는 헛소리를 늘어놓더니만.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김삿갓은 그 말에 껄껄 웃었습니다. 하하하, 걱정 마시오. 아무리 도둑이라도 집까지 떠가진 않겠지요. 아유, 그래도 돈을 몽땅 잃으셨으니 어쩌시렵니까? 김삿갓은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지요. 본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잃은 게 돈이 아니라 사람의 정이었다는 게 더 아플 뿐이지요. 주모는 그 태평한 말에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손님은 돈을 다 잃고도 부처님 같은 말씀만 하시네요. 어서 관가에 고발이라도 하셔요. 그런 놈은 당장 잡아서 능지처참을 해야지요. 고발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능지처참이라니. 그건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오. 주모는 답답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고 참, 손님은 언제까지 그렇게 부처님 흉내만 내실 겁니까? 그러자 김삿갓은 빙그레 웃으며 대꾸했지요. 허허, 부처도 사람이 부처가 된 것이지 처음부터 부처님으로 태어난 건 아니죠. 그는 여전히 온화한 표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저 앞으로 어쩌시려고요? 돈도 없고 고소도 안 하신다니. 허허허, 아이 뭐 어쩌긴요. 그 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 친구였겠지요. 돈이란 원래 돌고 도는 물건이라 해서 돈이라 부른다 하지 않습니까? 참, 주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그런 생각이면 저기 차라리 금강산으로 들어가 중이나 하셔요. 김삿갓은 미소를 지었지요. 그렇잖아도 금강산으로 가는 길이요. 다만 중이 되려는 건 아니고 그냥 구경이나 하러 가는 길이지요. 아이고, 그럴 거면 아예 부자가 되세요. 그러면 극락세계라도 가겠지요. 주모의 말에는 은근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삿갓은 그저 웃으며 말했지요. 하하하, 극락에 가고 못 가는 건 하늘이 정할 일이지요.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내가 돈은 없어도 길 떠나기 전에 조반이라도 먹어야 하겠으니 중에게 시주하는 마음으로 조반 한 그릇만 공짜로 주시오. 그러자 주모는 발장을 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참으로 딱한 양반이시네. 아이, 저 내 집에서 주무신 손님을 내가 궁겨 내쫓을 줄 아셨소? 곧 조반지어 올 테니 앉아서 기다리세요. 주모가 부엌으로 들어가자 김삿갓은 홀로 방바닥에 덜썩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이 텅 빈 허리를 더듬으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중얼거렸지요. 아, 이제야 알겠구나. 주머니 속의 돈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까지 함께 채워주던 것이었다는 걸. 집을 떠날 때 이미 거지의 길을 각오하긴 하였건만 막상 진짜 거지가 되고 보니 이토록 씁쓸할 줄이야.
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잠시 후 주모가 따뜻한 밥과 된장국을 내왔지요. 그리고는 돈을 또 얼마간 내밀었습니다. 이거 몇 푼 안 되지만 기 떠날 때 가지고 가세요. 허허, 김삿갓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남의 돈을 훔쳐간 그 친구에 비하면 주모의 이 인정이 얼마나 더 따뜻하고 고마운 것인지를 그는 단호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돈은 받을 수 없소. 하지만 아주머니의 인정만은 평생 잊지 않겠소. 그렇게 말한 뒤 김삿갓은 천천히 짐을 꾸려 길을 나섰습니다. 바람이 싸늘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왠지 모를 한 줄기의 맑은 빛이 번지고 있었지요. 이 이야기에서 김삿갓은 사랑 앞에서는 흔들리고 욕망 앞에서는 인간적이며 상실 앞에서는 담담하게 웃을 줄 아는 사람. 그는 삶의 허물을 깨닫긴 하되 그것을 비극으로 삼지 않는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련과의 인연은 덧없음의 상징이요. 백광석과 주모의 대화는 희극적이며 마지막 전대를 잃은 사건은 그 모든 덧없음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그의 인간적 깨달음의 순간이었지요. 그는 잃은 것을 통해 오히려 가벼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가벼움 속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